하겠습니다. 눈치 게임이 될까 봐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눈치 게임이 뭐죠? 먼저 외친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도망칠까 내가 먼저 도망칠까 이 눈치 게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농담이에요. 아니 제가 먼저 도망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도망치겠지. 네, 약간 눈치 게임하는 느낌이 있는데 죄송해요. 아니 어제도 3시에 퇴근했어요. 아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찍어있어. 개빡쳐가지고 진짜 눈치 게임을 하고 도망갈까 하다가 그럴 수 없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학원 다니는 이상은 항상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보다 늦게 도망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까 이어서 저의 어떤 다짐 같은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여러분 이 하인 구두발 나오는 부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두의 기능을 우리 4가지 정도 정리했었죠. 이 굉장히 큰 구두로 남자를 별로 차서 쫓아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긴장감도 유발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희극적 요소도 되고 그랬다는 거. 그 구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부분 보겠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장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발을 씻는다. 그 구두발로 차내니까 험악한 분위기가 주시는다. 잠깐만. 이거 했잖아. 네, 미안해요. 어디였지? 아, 그렇지. 죄송해요. 그렇지.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똑같이 구두가 나오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인 서서히 그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한테 말한다. 그렇죠. 하인이 이제 거의 다 그 구두로 남자를 가격할 준비가 됐습니다. 긴장감을 최고조에 이룰 수밖에 없겠죠. 남자가 이제 절규하듯이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뭐예요? 무엇이 정말 당신 건가요? 봅시다.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자, 내 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있지. 어때요? 지금 관객에게 지금부터 할 말은 이 글의 작가, 이 글을 쓴 작가가 말하고 싶은 소유와 사랑에 대한 주제의식일 거야. 그러니까 어때?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다는 건 관객에게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겠다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죠. 자, 관객,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위하여요.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달았었어? 마구 험하게 달았었습니까? 망가뜨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되돌려 드렸지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아까 남자가 여자한테 했던 말도 뭐였죠? 여자, 난 당신을 소유한 게 아니라 당신을 빌린 동안 항상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자에 대한 청혼, 여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 봐, 내가 빌렸던 넥타이 이렇게 소중하게 다뤘지. 나 여자 너도 너를 소유하기보다는 너를 빌린 것으로서 빌린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여자와 동치시키면서 여자에 대해서 자신의 청혼을 설득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또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인 누구예요? 남자 관객이었지. 그러니까 관객이 또 참여가 된 거예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 그렇죠, 우리가 헤어질 시간 혹은 죽어서 헤어지는 시간이 되겠죠. 이별 혹은 죽음의 시간이 되면은 공손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으로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는 남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대답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자, 하인의 구두발을 걷어차인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합니다. 그렇죠. 여자가 당신 사기꾼이라 안 되겠어요? 우리 엄마가 약속한 게 있어요 하고 거절했지만 남자가 막상 걷어차이는 모습을 보자 참지 못하고 돌아와서 포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남자의 설득, 남자의 청혼에 응하겠다는 얘기죠. 남자의 말에 설득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남자의 청혼이 성공했다.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부분이죠.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는데 그렇죠. 이 말짱한 사기꾼은 여자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죠.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라고 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나름 좀 재밌는 작품이었고요. 네,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 희곡 작품이었고, 저희 또 제가 이제 쭉 떠들면은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좋아요. 일단은 우리 문제 좀 풀어보고 다시 한번 중요 내용이나 학습 활동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드린 과제 자료 보시면 됩니다. 1조 복습 과제. 1조 복습까지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맨 앞에 이것도 숙제예요. 이 동편 치우기도 해보시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거 한 장 넘겨서 소단원 평가 1회 지금 결혼에 대해서 5문제 출제되어 있거든요. 이 5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예요. 분들한테 제시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출판사인 창작과 부평사에서 만든 문제예요. 저는 만든 출판사 풀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선생님, 즉 공교육 선생님들이 내신 출제를 하실 때 가장 처음에 참고하는 게 이제 교사용 교과서 그리고 학습 활동 그리고 이 출판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느 것이든 이제 선생님이 일단은 참고하고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꼼꼼하게 잘 푸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시도는 패스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이 문제 너무 쉽네. 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 쓸래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선생님들이 다 참고하시는 문제들이니까 복습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1에서 15번. 뭐 슬슬 다 푸셨을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일단 여러분 정답 위주로 한 번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불러고 주시겠던 첫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에서 10번은 어디 갔나요? 1에서 10번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여서 제가 편집해서 잘랐습니다. 자,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그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하고 있죠. 정답은 여러분 5번이었어요. 대사 없이 행동만 취하는 인물.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바로 하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독서 지문이나 문학 지문 풀 때 이런 식으로 이걸 동어치환이라고 하죠. 선지에서는 꼬아서 설명해서 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꾼 다음 하인을 등장시켜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죠. 하인이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들이 많았지. 정답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볼만한 문제 없나? 아니에요.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정답은 쉽죠? 4번입니다. 쉽진 않은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상 인물 문제지만 사실상 사실학위 문제예요. 세부 정보. 언제 처음 시작했니? 언제 진실을 알게 됐니? 이러한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난자가 소유물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한 건 아니고요. 아직 몇 개의 소유물이 남아있을 때 전 깨달았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 고백을 하고 초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여러분 문학에서 항상 잘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13. 예. 해설자랑 서술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설자라는 인물은 그 연극에 가끔 연기는 안 하고 중간중간 나와서 상황을 해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연극을 보신 분은 아마 알 텐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서술자와는 다른 거지. 서술자는 말 그대로 소설을 써주는 사람이고 연극의 해설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소설의 서술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 그러게. 또 10만 원씩 로 좋습니다. 이 작품에서 해설자가 등장했나? 이 작품에서 해설자가 없었습니다. 예. 해설자가 뭐지? 그렇죠. 연극 보면 가끔 연기는 안 하고 혹은 극 중에 인물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나와서 그렇지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거 해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13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3번 A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끄럽게도 제가 틀렸었던 문제인데 그렇죠. 정답은요 4번이었어요. 예. 왜냐면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 안 돼. 이제 내신은 살짝 야 이것도 말 되잖아 하고 풀면 안 되고 그렇죠. 시험 들어가기 전에 지문을 거의 외우듯이 뭔가 여러 번 봐서 앞에서 눈을 감으라고 했고 여전히 눈을 감고 있고 그 상황에서 펼쳐지는 대화니까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다. 요 지시문이 가장 어울리지 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를 참고해서 기억 위험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A의 내용과 기억 위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되게 선지가 이상하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남자는 관객에게 동조를 구하여. 그렇지 않소. 당신도 빌린 거 아니고. 이런 얘기랑. 아까 내가 빌렸을 때 어땠어? 제대로 돌려드리지 않았어? 동조를 구하고 있지. 근데 여자의 재산 상태도 자신의 재산. 쟤도 거지예요! 라고 평론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 여자도 거지예요! 하면 뭔가 되게 이상해 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상황이었고요. 물론 뭐 소유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전부 빌린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콕 집어서 여자의 재산이 어쨌네 저쨌네 같은 것들을 폭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4번이었고요. 15번 문제. 이 작품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었죠? 우의. 다시 한번 보시면 우의는 뭐다?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거나 통자하는 것이다.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비유하거나 통자하는 것이 바로 우의가 됩니다. 자 이제 우의라는 요 주제, 이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의 정답은 또 쉽게 고르셨을 거야.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3번이었습니다.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돌려주는 행위는 작품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우의적 메시지 효과를 감소시키면 안 되지. 여러분 이 행위는 여러분들 뭐였지? 그래 관객 참여 행위였잖아요. 관객 참여였잖아요. 그리고 이 관객 참여가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한 두 가지 효과 한 번만 더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효과가 뭐였어? 관객의 집중도를 올린다고 했어요. 관객의 집중도를 올린다고 했어. 두 번째 효과는 뭐라고 했어? 주제의식. 그렇지.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주제의식의 효과적 전달.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작품에서 관객을 참여시킨 건 소유란 이런 거야,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는 주제의식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지 오히려 이 메시지의 효과가 감소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 참여, 다시 한번 이 효과, 교과서에서 제시했던 이 효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좋습니다. 5개만 보니까 너무 노잼이죠? 한 세트만 더 풀어보죠. 예. 다음 부분을 넘어가시면 또 똑같이 11에서 15번 구성되어 있는 2회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오케이. 뭐 거의 다 푸셨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 이거 좀만 더 드릴까? 여러분 어차피 뒤에 문제들 다 숙제거든요. 아 미안해요. 시간 너무 지루하다 하면은 그 뒤에 문제 풀어보셔도 좋고요. 네.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지만 왜 굳이 이런 거 들어있는 자료를 이렇게 드리겠어요? 이 문제 사실 문제는 몇 개 안 돼. 하지만 문제 밑에 문제 풀 때 이런 거 생각해봐 하는 제가 항상 읽어볼 자료가 많은 것들을 복습과제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시간에 쫓겨서 너무 과제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설명들을 읽으면서 좀 풍부하게 혹은 문제 접근하는 법 이런 것도 좀 공부해 보세요. 아마 시험 한 1, 2주 남으면 이런 거 못 읽고 막 그래 문제만 풀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읽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하는 설명들 좋은 설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복습과제에 문제를 많이 드리진 않지만 꼼꼼하게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시험 대비하실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5개 풀어본 거 한번 정답들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앞에 문제 되게 쉬웠죠? 일단은 1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 눈 감고도 풀 수 있죠. 정답은 2번. 무대와 객석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점 중 하나였지. 그래서 너무 반대로 써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12번 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남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뭐였죠? 물건은 하나씩 돌에 돌려주면서 줄어들고 있지만 사람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즉 뭐다? 외형적 소유는 어때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 진정한 사랑은 어때요? 시간 지남과 상관없는 거. 요거를 딱 파악하고 아 그래 소유한 물건 줄어도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는 진짜 재미를 추구해야지. 진짜 사랑이 가치 있지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좋습니다. 13번 이거 나 은근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름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선지가 있거든요.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게 긴장감을 조성하며 남자에게 소유의 유연성을 인식시키는 인물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인 자체가 남자에게 인식시키고 있는가? 남자가 스스로 인식해낸 거 아닌가? 이 정도의 논란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하인의 역할이 뭐였어요? 시계를 보다가 시계 지났지? 영원한 거 아니지? 물건 빼앗아 갈게 하고 소유품들을 가져가는 거죠. 가져갔었지. 시계를 보다가 남자가 빌린 물건을 다시 가져갔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자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소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소유의 유연성을 인식시킨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뭐랄까 문제가 될 만한 소식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함정선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1번을 한번 설명할게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 봐. 현실의 억압적 권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다. 남자가 왜 권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이 하인이 보여주는 게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그 사회 분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뭔가 압력이나 요구 정도로는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즉 우리한테 뭔가 가해지는 뭔가 압력이나 요구 정도로는 하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을 권력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가 나서서 자 물건 삽시다 뭐 이런 건가? 이것도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번 선지가 저는 은근히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고요. 또 왜 헷갈리냐면 이거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헷갈려요. 현실의 억압적 권력 이거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이런데 파수꾼 배웠나요? 파수꾼에서 이것이 바로 촌장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파수꾼의 촌장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희곡을 좀 공부하시면 이강배의 희곡 중에 분명히 뭔가 억압적 권력이 있었는데 하인
아니 자꾸 못 뺏어가니까 권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이게 파수꾼 촌장과 관련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파수꾼을 혹시 외부 지문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파수꾼이 외부 지문으로 나온다면은 1번 선지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선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쉬운데 저렇게 오래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잠깐 헷갈렸어서 그래요. 좋습니다. 14번 문제. 여자가 자신을 덤이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 담긴 인식은요. 아까 우리 말했죠? 여자는 직접적으로 그 말 속에 그리움이 있다라고 했었어. 그럼 어때요? 정답은 4번이죠? 우연하게 주어진 삶 맞습니다. 덤은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자가 어떻게 받아들였지? 그립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했었죠. 싫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뭐 애틋함이 여러분 그리움과 좀 유사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면 수용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 4번이었고요. 마지막 15번 문제. 이광백의 희곡은 그렇죠. 알레고리. 여러분 알레고리도 이참에 알아주세요. 알레고리도 진짜 보기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알레고리가 뭐냐면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훈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훈을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훈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거의 우의적이라는 말과 사실 비슷하죠. 다만 우의적은 비유뿐만 아니라 그렇지 비유 혹은 풍자도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알레고리 우의적 기법 사실상 뭔가 비슷한 말이긴 해요. 오케이. 근데 알레고리도 여러분 보기에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이참에 개념을 한번 입혀주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나에서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가져가는 하인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장면. 자, 이 장면에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소유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소유라는 것은 빌린 것이다. 그렇다 보니 빌린 것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소유는 빌린 것이고 빌린 것이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주제의식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뭔가 이 작품의 주제의식, 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0문제 정도 가볍게 오늘 표기로 풀어봤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선지 있습니까? 오케이.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뒤에 문제는 여러분이 숙제로 내드리겠고 저희 작품은 다 봤지만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 학습 활동을 한 번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학습 활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미안해요. 미친다. 뭐였지? 그렇죠. 바보가 되는 그래. 바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바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여러분 학습 활동에서는 이 답의 내용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걸 물어보는지 이 물어보는 내용들이 전부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활동 뒤에 있는 작품 다음에 나오는 학습 활동의 1번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물어보는 거 뭐야? 인물. 등장인물의 특징을 물어보죠. 맞습니다, 여러분. 희곡에서 소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뭐예요? 이 인물의 특징, 인물의 성격, 인물의 의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일단 학습 활동 1번으로는 인물을 물어보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 인물은 뭐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인물 문제 하나 내야지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은 이 세 개의 인물이었죠. 설명이 여러분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저는 하인만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까? 하인 그래도 저는 가장 문제 출제가 잘 된다고 보거든요. 하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 인물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때요? 대사 없어요. 그렇지. 하인 대사 안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하나씩 회수해 가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인이 항상 물건 회수하기 전에 시간 보고 있죠. 시간 보고 시간 되면 가져가죠.
이 시계도 의미가 있었잖아. 이 시계도 뭐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전부 다 그렇지 일시적인 것이다. 이 시계의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시간으로 보이는 우리에게 유한성이라는 속성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있다? 물건을 강압적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구두라던가 이런 엄청나게 큰 구두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인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좀 하인에서 혹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하인의 특성만 한번 정리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특성도 여러분 한 번에 읽으면서 복습해 보십시오. 근데 내용들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다 다른 내용이라서 좋습니다. 자, 그럼 1번 인물을 물어보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학습 활동에서 뭘 물어보겠죠? 갈등 양상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한 여러분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소설이나 희곡이나 전부 다 그렇지 갈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 양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 활동에서 주목하고 있는 갈등을 우리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일단은 어떤 갈등이 있어? 그렇죠. 남자가 느끼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남자가 느끼는 갈등이에요. 남자가 느끼는 갈등은 뭐야? 여자를 속이면서 느끼는 죄책감. 여자를 속이면서 느끼는 죄책감의 갈등이 있고요. 하나 더 있어. 이 갈등을 여러분 놓치기 쉬운데 잘 보세요. 자기의 물건을 하인이 자꾸 가져가지. 이것도 여러분 갈등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빼앗아가는 하인과의 갈등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자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 죄책감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남자의 하인과의 사이에서도 갈등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갈등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여자한테는 진실을 고백하게 되죠. 하인한테는요. 너가 가져가는 거 너의 의무다 하고 인정하게 되지. 그럼 전부 다 갈등에서는 어떻게 돼? 사람의 소유란 무엇이다? 빌린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즉 소유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 다음에 이 갈등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소유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소유와 사랑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갈등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두 가지, 여자와 사이에서의 뭔가 느끼는 죄책감 갈등, 그리고 하인과도 갈등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갈등은 어떻게 해결돼? 소유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해결된다. 자, 이번에 여자의 갈등입니다. 여자의 주요 갈등은 여러분 바로 내적 갈등이었죠. 여자가 겪는 갈등은 내적 갈등이었어요. 이 갈등은 사실 쉽죠? 어머님의 맹세에 따르면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근데 난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요게 이제 여자가 겪었던 내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겪었던 내적 갈등도 그렇죠.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3번. 3번 어때요? 빌린 것과 덤, 즉 소재의 의미를 파악해보는 학습 활동이 출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학습 활동에서 주목한 건 빌린 것이랑 덤이었어요. 일단 빌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빌린 것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빌린 것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빌린 것들은 제한된 시간이 되면 다시 다 반납해야 한다. 빌린 시간 동안은 남자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때요? 이 빌린 것, 소유에 대한 개념은 물건에서 멈추지 않고 젊음과 아름다움으로도 이어진다고 했지. 뭐와 이어진다고요? 젊음과 삶도 마찬가지라고. 얘네도 어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봤지 여자의 사진을 보면서 젊음과 아름다움도 소유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린 것들은 여러분 남자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덤입니다. 덤은 어땠어요? 일단 여자의 별명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도 했으면서
그렇죠. 여자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로도 기능을 하고 있었죠. 덤의 의미,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체크해볼까요? 덤은 여자가 자신의 사연과 함께 밝힌 별명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별명으로 기능해요. 여자가 덤으로 태어났듯이 결국 우리의 삶도 어때? 덤으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면은 이 삶은 어떻습니까?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덤이라고 부르고요. 아무것도 없는 남자의 삶에 찾아온 여자는 덤처럼 주어진, 즉 뭘로 또 확장돼요? 소중한 사랑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그립고 애틋해. 그리고 어때요? 저 나의 사랑도 덤처럼 찾아왔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덤은 마지막으로 뭘 의미한다? 이 밑에 세 줄이 가장 중요하겠죠? 소중한 삶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덤은 소중한 사랑과 사랑에 대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나 이제 정말 끝났으면 하는데 4번도 있네요. 4번 휴 극갈래에 드러난 특성.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수업 중에도 굉장히 계속 강조했던 포인트죠. 극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특성. 이건 무조건 여러분 출제 1번 요소입니다. 극 특성. 극이기 때문에 나오는 특성. 우리 중요하게 제시된 극장의기가 나타나는 특성 뭐가 있었어요? 바로 관객 참여였죠. 그리고 어때요? 중요한 설명. 또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극장의기의 무대라던가 관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출제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은 뭐다? 관객을 참여시켜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이 중요한 특성이 한 번 더 지적된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극장의 또 특성이 뭐다? 바로 지시문이다. 여러분 복습할 때 지시문들을 한 번씩 다 보세요. 왜냐면 지시문에 구멍 뚫어, 이거 너무 유치한 문제긴 하지만 지시문에 구멍 뚫어놓고 적절한 지시문 찾는 문제, 극장의기에 역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문과 행위를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 요것도 여러분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하나 더. 5번. 5번은 뭡니까? 이 작품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의의 뜻 체크. 여러분 세 번째 줄 뭐라고 써 있어요? 우의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비유를 하거나 풍자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비유나 풍자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의의 모습이 어디에 잘 드러나는데 특별히 이 세 개는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어떤 소재에서 우의가 잘 드러난다? 첫 번째, 빌린 물건. 두 번째, 사진석장. 마지막, 하인의 시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뭘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대요? 빌린 물건은 뭘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소유란 무엇인가? 소유란 뭐다?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을, 즉 빌린 물건들은 소유에 대해서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소재들이 됩니다. 사진석장은 뭘 우의적으로 드러내냐? 뭘 우의적으로 드러낸다? 젊음이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의적으로 드러낸다. 사진석장은 뭘 우의적으로 드러낸다? 젊음이나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의적으로 드러낸다. 마지막, 하인의 시계도 우의적으로 드러낸다. 뭘 드러낼 수 있다? 시간과 관련된 거겠죠? 시간과 관련된 거. 즉, 네 번째 줄, 소유의 유한성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워낙 중요한 키워드가 우의였으니까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소재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런 걸 우의적으로 표현해요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작품 해제는 여러분들 역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지식마당 이거는 진짜 한 번씩 볼게요. 이 지식마당 한 번만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희곡이기 때문에 극 요소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것들이 충분히 다 개념 문제로 등장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희곡의 개념이 써있죠. 희곡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이다. 그리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오, 해설, 지시문, 대사로 이루어져 있다. 해설은 뭐랍니까? 해설은 희곡의 가장 앞부분에서, 해설이 첫 번째 구성 요소였죠. 해설은 희곡의 가장 앞부분에서 이야기의 시기 공간적 배경, 무대 장치, 등장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 희곡의 3구성 요소, 해설, 지시문, 대사인데 해설은 뭐다? 설명하는 글이다. 뭘 설명해 준다고요? 배경, 무대 장치, 등장인물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글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진짜 강조했었던 거 있죠? 지시문. 지시문을 정말 문제로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 줄. 지시문은 뭐다?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어투, 표정들을 지시하는 행동 지시문과 무대나 음향 효과 등을 설명하는 무대 지시문이 있다. 지시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설마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알아는 주세요. 왜? 희곡의 특성이니까. 지시문은 행동 지시문과 무대 지시문입니다. 그러면은 해설 지시문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뭐였죠? 대사였죠. 대사나 우리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 우리 아까 하나는 봤어요. 바로 방백. 근데 대사를 세 가지 무엇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독백, 마지막 방백입니다. 그렇죠. 휴. 그래서 이 개념들이 혹시 헷갈리신 분이라면은 꼼꼼하게 읽으면서 개념을 일단 확실히 넣으세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는 아니야. 독백부터 한번 봅시다. 독백은 뭐라고요? 상대방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이 독백이에요. 상대방 없이 혼자서 하는 말. 방백은 뭐라고요? 무대 위에 다른 인물들은 들리지 않지만 관객들에게만 들리는 말이에요. 독백은 혼잣말. 세 번째는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관객들에게는 들리는 말. 그래서 대화, 독백, 방백. 이것도 역시 여러분 개념 구분 짓는 거 잘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 야,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정말 길었고요. 파스꾼.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은 여러분 외부 질문은 고전 운문이나 현대 운문, 즉 시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설마 희곡에서 외부 질문을 쓸까 하지만 그럼에도 저 파스꾼은 확률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1학년 때 교과서에 파스꾼 있었나요? 잘 아시죠? 아무튼 파스꾼 유력하다고 보고요. 예, 이강백이 파스꾼. 아무튼 예, 설마 싶긴 해요. 희곡에서 설마 외부 질문 내시겠어? 예, 설마 싶긴 하지만 파스꾼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왜요? 우의적 됐네. 우의적이 중요한 키워드였잖아. 파스꾼도 우의적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예. 설마 무슨 법정이 무슨 이거는 좀 많이 혹시 몰라. 외부 질문. 그러니까요. 이번에 외부 질문 제가 찍는 거 못 찍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안 찍는 게 나을 거. 무직질한 다는 주셨죠. 인사 나와. 죄송해요. 제가 무직질한 다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전을 외부 질문으로 내겠어 하고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잖아요. 휴. 한번 읽으셨던 분들은 다행히도 맞추셨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작품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묘시생 오늘 나눠드린 자료, 오늘 나눠드린 교재 몇 페이지냐면 되게 두 페이지에 있었는데 네, 여러분 김하늘 교재의 페이지 수 316페이지, 이거 그냥 교과서랑 똑같은 페이지 수입니다. 315페이지 보면은 묘시생 있습니다. 묘시생 한번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좋습니다. 묘시생. 일단 여러분들 그래 이거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또 이번에도 전문 프린트 나눠주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학교는 소설을 일단 전문을 깔고 가는구나. 예. 그래서 이 전문 내용 다 보셨죠? 아,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묘시는 여러분들의 학교랑 소설을 출제할 때 꼭 교과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그렇게 출제하겠다라는 의도로 그렇죠. 프린트물 나눠주시니까 항상 전문의 이야기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묘시생이 왜 처음에 봤을 때 사실 난 제목 듣고도 이게 뭐라는 거야? 묘시생? 굉장히 좀 이제 정말 갈 때까지 봤구나. 문학교 교과서가 이런 어떤 그렇죠. 듣보잡 작품까지 미안합니다. 훌륭한 작품이죠. 훌륭한 작품인데 예, 그러게요. 이제는 진짜 이거 제가 알기로 2010년인가 쓰여진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진짜 최신 작품인 거예요. 예. 또 굉장히 최신 작품이라 알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어떤 이것을 시험 범위에 넣으시는 선생님도 저는 좀 대단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익숙하고 뭔가 자주 다른 작품들이 아니라 예, 그렇죠. 이렇게 교과서에 처음 시대 좀 새로운 작품을 쓰셨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좀 선생님도 좀 멋있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묘시생 여러분들 내용은 또 역시 한번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유 웃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웃음이 나오려고 하네. 길고양이 아닙니다. 이게 워낙 민감한 주제잖아요. 네. 민감하지 않나. 길고양이 불쌍해 하지만 걔들이 뭔가 도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뭔가 첨예한 대립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어쩌니까. 그건 동물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네. 고양이가 있던 말던 상관도 안 쓰는 그런 냉정한 사람인데 아무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회 분위기를 떠올린다면 이거 초신 사회 분위기니까 물론 10년 정도 지난 소설이긴 하지만 이 길고양이 그렇죠. 그냥 시원하게 막 이렇게 캔맘이네 뭐네 하고 막 혐오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런 소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재지도의 중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또 중요한 설명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입니다. 도시의 길고양이와 홀로 살아가는 곡시 노인의 삶을 그린 묘시생,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소설의 중요한 중심 캐릭터는 뭐겠어요? 도시의 길고양이 그리고 곡시 노인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 둘이 주요 인물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이 교과서를 제작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다른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과정 그런 것들에 참여하는데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넣었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은 뭐겠어? 이 부분 한번 주목해볼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사회는 어때요? 물질은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지, 옛날보다 물질은 굉장히 풍요로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람들의 물질과 대비되는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적인 상태 혹은 그렇죠, 평등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은 심화되어가고 있다. 요즘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물질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런 사회 불평등과 차별이 굉장히 심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고요.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물학대 자체보다도 동물학대로 나타나는 동물에 대한 차별. 그리고 동물이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곡시노인도 어때?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는 약자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등, 차별의식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소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제재지도에 그렇죠. 묘시생에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오케이. 제재 소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좀 핵심 정리를 먼저 보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핵심 정리. 일단 보겠습니다. 단일 현대소설. 이야, 또 나왔다. 우이 또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뭔가 개념 하나 팍 익혀놓으면은 그때부터 되게 편해집니다. 우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비유하거나 풍자하는 것. 이것을 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소설은 우이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노인과 고양이의 이야기를 하지만 더 큰 어떤 추상적인 주제는 뭐야? 이 사회의 불평등과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주제 한번 볼게요. 도시에 소외된 존재들이 겪는 차별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항상 문제 출제 잘 된다고 했었죠. 특징 내용 볼게요. 동물이 서술자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그럼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서술자예요. 제가 일부러라도 여러분 모의고사 풀 때나 이럴 때 소설 문제 풀 때 항상 서술자를 파악하라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소설의 재미있는 점은 아까 그 길고양이 동물이 바로 서술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를 전달해요. 그럼 우리 익숙한 용어로 바꿔볼까? 작품 속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 작품 속 등장하는 동물이 소설을 쓰고 있다. 1인칭, 3인칭, 1인칭이죠.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나,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나, 1인칭, 3인칭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1인칭이면서, 그렇죠. 자신의 심리, 자신의 이야기를 잘 펼칩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죠. 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 아까 우리가 제세 지도에서도 봤던 거죠. 동물 독거노인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약자, 이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묘시생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히면 차별과 혐오가 돼요. 미안해요. 제가 약자라는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부터 잠깐 농담하자면 독거노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 왜냐면 제 미래가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오늘 되게 열받는 주제들이 많이 나온다.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작품을 갖고 해. 독거노인 내가 늘 이거 내가 늘 진짜 요즘 하는 말인데. 나 독거노인으로 고독사 할 것 같아. 미안해요. 그런 말도 정말 자주 하는데 나한테 농담 끝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걸 웃음으로 썼어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놈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유머 포인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재밌나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나? 제가 옛날부터 밀던 유행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듣고 막 깔깔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왜 저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유행어가 뭐냐면 이거 한번 말씀드렸나? 보통 그거죠. 친구가 이제 뭐해 물어보면 이제 제가 배웠던 유행어 뭐해에 대한 답은 나 유서 쓰고 있어. 유서 써가 유행어. 이게 그러니까 반응이 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는 말이고 그냥 유서 쓴다는 말만 듣고 깔깔거리는 사람도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로 약간 유머 포인트 들어가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친구가 뭐해 그러면 유서 쓰고 있어. 그럼 안 친한 애들은 뭐라고 해요? 이상한 소리 아니야. 장난치지 마. 친한 애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 이름 썼니? 라고. 유사에 내 이름 썼냐고. 네 이름만 쓰고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답장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약간 유머 포인트가 이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네. 네, 저 KBS 개그맨 시험 한번 봤었거든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건 좀 과장해서 한 말이야. 네. 사실 서류만 돼서 서류 통과만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드라마 PD 하고 싶고 아시죠? 한 2년 3년 정도 떨어졌을 때였어. 근데 내 후배 중에 이제 예능 PD 하겠다고 똑같이 했었거든. 얘도 한 2년 3년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서 만드는 사람 하지 말고 앞에 나가서 웃기는 광대가 배워보죠. 하더니 이제 왜냐면 여러분 코미디언들은 대본을 자기가 거의 다 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뭔가 뭐 영상 만드나 대본 만드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좀 끼도 있는 것 같은데 개그맨 시험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강남에 아직도 기억나네. 강남에 할리스였나 해서 만나가지고 한 6, 7시간 정도 대본을 짜서 KBS에 제출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웃긴 상황인데 그래서 실제로 대본이 통과해서 면접 보러 오세요 얘기가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갔어. 왜냐면 막상 진짜 생각하기 무서운 거야. 내가 딴 따라가 된다고. 정확히 말해줄까요? 지금 약간 꾸며서 말하는데 정확히 말해줄까요? 내가 딴 따라가 된다고. 나 서울 470번 4대분 안에 대학이면 나온 사람인데 내가 딴 따라가 돼야 할까? 진짜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결국에 면접에 안 갔는데
아무튼 이거 뭘 설명하다 이렇게 됐지? 예. 저희 개그가 이제 좀 안 웃길 수도 있는데 좀 나름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그래도 완전까지 몰랐던 개그다. 죄송합니다. I'm 죄송해요. 자, 소설 전체 내용은 한번 우리 살펴보고 들어가야지. 오늘 뭔가 되게 소외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 부분입니다. 발달 아니에요? 발달 과정을 봤나? 네. 발달 아니야 진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용어가 바뀐 거야. 야, 이거 절망 아니에요? 발달과 절망?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용어가 바뀐 거야? 아니 이상하죠? 뒤에 발단이라네. 아 그렇죠. 레전드 발달과 절정이잖아. 절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교사용 교과서에서도 오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첫 세대인 걸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오늘 대신 재수생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그래 28 여러분들이 있으면 28 입시 요강들 요즘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 읽어봤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전학년의 학생부 성적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고교 학점제 이런 바뀐 세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 학년 위 선배들의 내신 성적을 아예 깡그리 인정을 안 하겠다는 문구가 많아요. 되게 무섭죠. 죄송 못하는 거야. 재밌는 얘기했지만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7차 교육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첫 세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크게는 안 바뀌었어.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문과는 과학 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수험 수트가 찢어지면서 그래서 제가 수학 1등이라고 자랑을 좀 했었는데 당시 문과 수학에 미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그 1등급이야. 죄송해요. 왜 갑자기 이런 욕을. 그래서 제가 7차 교육과정이 개편된 첫 세대여가지고 저희 때도 재생을 좀 적었습니다. 네. 근데 나는 맘 놓고 재수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왜 첫 세대야, 빡세야, 신경 쓸 거 많아 그렇게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 위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수생 걱정을 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맘 놓고 재수해야 되나? 이게 맘 놓고 재수해야 된다? 이상한 말이네.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첫 세대라 굉장히 좀 혼란도 있을 테고, 정보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거 알아야 돼, 저거 알아야 돼 되게 복잡하시겠지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겪고 나시면 또 이제 재수생들은 많이 줄어들었을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득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단 부분입니다. 고양이 나는 곡신호인에게 구조되어 목숨을 구한다. 그렇죠. 고양이 나와 나니까 여기서도 1인칭 시점이네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곡신호인 이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가 발단 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거죠. 곡신호인이 나를 구조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전개 부분입니다. 곡신호인과 나는 주변의 존재들에게서 차별과 멸시를 당한다. 그렇죠. 독거노인, 길고양이,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인 약자 포지션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부분이 전개 부분에 소개되고요. 위기 부분 한번 볼까요? 열쇠 가게 상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이 인물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돈 돌려내라고 곡신호인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이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죠. 이 곡신호인, 야 내가 분명히 가게세 줬는데 곡신호인 네가 전달 안 한 거지 하면서 곡신호인한테 뭔가 사건 관계 알아보지도 않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 왜겠어요? 노인은 약자니까.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요. 절망, 나는 더 이상 노인을 만날 수 없게 되고 절정, 나는 더 이상 노인을 만날 수 없게 되고 길거리에서 수차례 학대를 당해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좀 예술이죠. 이거는 좀 잘 썼다고 생각해. 나는 불법으로 가짜 중성화 수술을 당하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서 천천히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전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시키면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이제 길고양이들 많으면은 뭔가 쓰레기 봉투도 뭔가 훼손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막 널브러지고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죽이기는 그렇고, 그 고양이들을 이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이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데 그 중성화 수술을 시킬 때마다 이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 보조금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려면 진짜 수술이 아니라 얼핏 정말 어설프게 가짜 수술을 하고 보조금만 타놓는 거지.
그래서 불법으로 가짜 수술, 보조금을 노린 일당에게 불법으로 가짜 수술을 당해서 어때요? 쓰레기 더미에 벌어져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슬픈 결말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작품들 여러분 좀 익숙하실 것 같으니까 핵심 정리부터 보고 들어갔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요. 다음 좋다가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새 작품은 뭔가 애매하게 시작해버리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랬을 때 뭔 개소리 빨리 시간 채우고 수업이나 해보라고 하셔야 진짜 여러분들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아니야. 그래. 여러분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소설은 서술자가 중요하고 소설자는 길고야 된다. 그리고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정도니까 이것만 체크하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시원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숙제는 이 묘시생까지 담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원고지까지는 반드시 풀어보시고 묘시생은 묘시생은 풀어보셔도 되고 다음 주 수업 듣고 푸셔도 돼요. 일단 그래도 여러분 원고지에 결혼까지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